안녕하세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쟁송법 입문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뭐 알고 계신지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냥 완전 초심자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뿐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맨 첫 페이지에 넣어놓은 자료는 소송 절차라는 게 나올 건데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법 과목이 시험 범위에 제법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행정소송법. 우리 시험 범위가 시험 과목이 행정쟁송법이지만 행정소송법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80%에서 90%가 행정소송법이고 행정심판법 내용은 한 10%에서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법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고 행정소송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 절차에 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소장이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삼아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소장을 써가지고 피고한테 자 받아라, 너한테 이제부터 소를 제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피고한테 찾아가서 피고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제출하죠? 법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원고는요, 갑이라는 원고가 을이라는 피고를 적고 그거를 을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을한테 송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을은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소장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피고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제출은 누가 한다? 원고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는 거다? 법원에게 주는 겁니다. 법원 두 손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장 제출. 그러면 이제 피고로 지적된, 원고로 인해서 피고라고 지적된 그 피고가 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건 없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안 갚았구나, 미안하다, 내가 돈 갚을게,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끝까지 싸우는 거를 가정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고는 일단 원고가 보낸 소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하나 또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보낸다? 법원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답변서라고 해요. 누가? 피고가 써서 어디다 보내는 거죠? 법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가 법원을 통해서 싸우는 서류를 계속 주고받고 법원은 이렇게 송달시켜주고 이렇게 송달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 소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는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른들의 싸움이다. 어른들이 말로 하는 싸움이 소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리력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 말로 싸우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법원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냐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듣고 판단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어느 쪽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원고가 첫 번째 낸 서면이 소장이고요. 피고가 첫 번째로 낸 서면이 바로 답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소장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심리를 해보고 간단하게 소송 요건 같은 거 소장이 제대로 적법하게 들어왔는지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고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답변서를 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시 원고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뭘 하냐면 서로 간에 서면을 계속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 너 그때 A라고 했지? 그거 사실 뭐뭐해서 잘못된 거야. 그래 너 B라고 했지? 그거 뭐뭐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서면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서면들을 준비 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장과 답변서도 준비 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 법 용어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의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갈 때 원고가 보낸 서류들, 피고가 보낸 서류들을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건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변론을 할 때 뭔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판사님이 그 몇 월 며칠자 피고 준비 서면에 써 있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면들 제출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지금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법원이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뭐 하죠? 원고 피고 한번 법원으로 한번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변론기일 지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거 아시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법정 나오고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판사님이 와서 가운데 딱 쓰면 같이 한번 인사하고 이제 앉으면 다 자리에 앉고, 그거 실제로 하는 거예요. 변론기일. 변론기일 가서 변론이라는 걸 합니다. 변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판사님이 계세요. 단독 사건은 한 분, 그리고 합의부 사건은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법원 사무관분들이 컴퓨터를 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넘을 수 없는 3차원의 벽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책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원고 자리,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방청석이 이렇게 있고요. 의자들이. 그다음에 여기 법정 경위 책상이 따로 있고, 여기에 보통 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중요 법정 예절.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저기 판사님 쪽을 보고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한번 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랑 같이 만약에 당사자와 같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기를 참여하게 되면 이런 거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단 들어가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그럼 인사 한번 하고 가서 방청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판사님이 이제 우리 사건 번호를 부르면서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오셨나요?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앞에 나가면 책상에 의자가 있거든요. 앉으면 안 됩니다. 일단 서 있어야 돼요. 일단 서 있으면 앉으세요 먼저 할 때가 있고, 아니면 피고 대리인 누구 오셨어요? 아니면 출석하셨나요? 그러면 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에 박상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앉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만의 좀 약간 불문율 같은 느낌. 근데 당사자들만 오시는 거 보면 그냥 가서 막 앉으세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월 1일자 소장, 1월 15일 답변서, 그 다음 2월 1일자 서면, 2월 30일은 없으니까 2월 3일자 서면,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판의 대원칙은요, 구술 변론주의예요. 모르셨죠? 원래 재판은 서면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재판 같은 거 한번 겪어보셨으면, 왜냐하면 서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법원에 가면 실제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원칙은 구술변론주의입니다. 구술변론주의가 뭐냐면, 판사님 앞에서 신분이 확인된 당사자가 그 구술로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확실하죠. 서면 같은 경우는요, 뭔가 조작될 위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런데 구술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당사자만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10분에 재판이 보통 몇 개 잡히는지 아세요? 10분에 재판이 한 3개 정도씩 잡힙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판 하나가 한 3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소장을 다 읽고, 이쪽 피고는 답변서 다 읽고, 그 다음 서면 읽고 이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구술변론주의 원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서면주의를 적절히 섞어서 변론기일에서는 이렇게 대신합니다. 1월 1일자 소장을 진술합니다 라는 말로 구술변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준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소장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월 1일자 소장 진술하겠습니다라는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제서야 법정에서 구술변론주의에 입각한 진술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건 지금까지 냈던 서면들을 진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면들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보통 이제
소장 왔다 갔다 소장 보냈고 답변서 보냈고 서면 같은 거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판사님이 읽어보시고 오세요. 보통은 읽어보시고 와서 여기서 피고 2월 1일자 준비 서면에서 뭐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물어보십니다. 현장에서. 그때 2월 1일 준비 서면 어디 몇 페이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원고한테도 뭐 이거 어떤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또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하겠지만 너무 명확한 거고 그게 명확하지 않거나 뭐 이러면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당사자의 입장을 확실히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보통. 네. 그리고 서면 진술까지 말씀드렸죠. 서면 진술을 하면 서면이 어느 정도 진술이 됐고 판사님도 뭐 궁금하신 걸 막 물어보셨어요. 판사님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잘 쓰고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판사님이 생각하는 이 사건에서의 뭔가 궁금증이잖아요. 그거를 잘 해결해 드려야 우리 의뢰인이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사님 물어보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놨다가 메모해놨다가 당사자 저희 의뢰인한테 연락을 해서 판사님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고 저희는 그걸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작업이 또 필요하죠? 다시 여기에서 일로 또 돌아가요. 서면 제출 또. 그리고 변론기일 또 잡아. 그러면 법원에 와서 그 소장 아니면 그 서면 같은 걸 또 진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돕니다. 몇 번. 변론기일이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사건은 1회 변론기일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돌았다고 해봅시다.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면 이제 더 이상 당사자들은 낼 서류도 없고 주장도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냥 재판을 끝내야겠죠. 판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제 변론 종결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원고 피고가 네, 변론 종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변론 종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심급 재판을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요. 즉 재판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셨던 서면 가지고서는 지금 판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즉 변론 종결이라는 건 재판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변론 종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행정쟁송법에서는 특별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많이 잘 안 해주세요. 그냥 2심 끝날 때예요. 2심 끝날 때.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할 때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사실심 변론 종결, 사변종이 도대체 뭔데? 2심 끝날 때라고? 2심 끝날 때라는 거는 뭐 다들 아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변론 종결이라는 건 그래서 재판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씀 하세요.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보통 2주 후로 많이 잡으세요. 2주 후 몇 시에 이 법정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선고 절차가 보통 남죠. 2주라고 해보면 선고가 남는데 선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땅땅땅. 물론 땅땅땅 없는 거 아시죠? 법봉이라고 하는데 판사봉이라고도 하고 그거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없어졌다는 설이 다수설이고요. 누구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없습니다. 형사재판에도 없고요. 민사재판에도 없고 없어요. 그거는. 근데 드라마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쵸?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2주 후에 선고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선고가 중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여기저기에 막 붙어 있어요. 선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게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그만큼 선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판결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판결문은요, 나중에 전자소송으로 오거나 문서로 오거나 전자소송 안 하셨으면 실제로 서류가 송달돼서 옵니다.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선고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수험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험적으로 선고는 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훨씬 중요하다? 한 100배는 더 변론 종결이 중요하다. 변론 종결이 뭘 얘기한다? 실질적인 재판 끝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까지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변론 종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식 1심, 2심, 3심이 있죠. 우리나라는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겠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1심 판결의 항소에서 2심 법원으로 간다. 예요. 그래서 2심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항소심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훨씬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2심이라는 말은 그냥 실무에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항소심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심, 3심에 관련돼서 뭔가 쓸 일이 수험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일반 상식 정도. 그다음에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에 다시 한번 불복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3심은 상고심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 정도 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상소라고 하는 거죠. 상소. 판결에 불복하는 게 바로 상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거 설명드리려고요. 1심과 2심은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냥 민사소송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갑은 1월 1일에 을을 만나서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뭔가 계좌로 쏘지도 않고 현금으로 줬나 보죠. 근데 을은 저는 1월 1일에 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만 진실이죠. 그러면 이쪽은 만났다, 이쪽은 만나지 않았다. 갑은 만났음 주장하고요. 을은 만나지 않았음 주장을 합니다. 자, 1심에서 누가 이겼냐면 을이 이겼어요. 1심에서. 왜? 만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을이 재판부가. 즉 갑이 을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을이 이겼습니다. 자, 2심에 가봤습니다. 2심에 가보니까 만나지 않았음 또 이겼어요. 이쪽 이겼어요. 대법원 단계에 갔습니다. 갑이요 너무 억울해. 내가 이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 1일에 을을 만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번 판단을 받아봤는데 2번 다 만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은 다를 거야.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해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증거 같은 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주장해봐야지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대법원에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1월 1일에 을을 만난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여기 많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제출을 하면요. 대법원은 심리를 안 해줍니다. 왜죠? 법률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심은 사실관계, 즉 갑이 을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는 사실관계 같은 거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은 하는 일이 뭔데요? 대법원은요 1심, 2심 판결이 뭔가 법률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만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매하신 대법관님께서 어찌 네가 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계시겠어요. 그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심에서는 만났다라는 주장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심이므로 아예 심리도 안 함이므로 사실관계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죠?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만 합니다. 대법원은요. 그러면 만나지 않은 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피고 승으로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말씀드리려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이 듣게 될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심이 끝날 때
끝나는 시점으로 할게요.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 사실심이 끝나는 시점이죠. 사실심은 1심과 2심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1심이 끝나는 시점일 수도 있고 2심이 끝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당사자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판결 그래 받아들이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재판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2심 가봐야겠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2심 판결 나왔어? 그러면 2심 판결 끝날 때, 즉 2심 판결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게 결국에는 뭘 얘기한다? 1심 끝나는 시점 아니면 2심 끝나는 시점이다. 자, 헷갈리세요? 확실하게 그냥 하나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는 거의 다 99% 대법원 판례예요. 3심까지 다 갔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2심 변론 종결시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행정소송 기본 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거 1번과 2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이거 1번과 2번 잘 알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1번은 뭐냐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뭔가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 틀. 자, 1. 갑은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중 A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이유로 갑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자, 시작은요. A 구청장이라는 우리 행정청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료 저기 뒤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A 구청장이 제가 매번 그리는 UI가 이런 식이거든요. A가 갑에게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영업정지 한 달 감수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로 신분증 확인 제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결말은 없어요. 무조건 다퉈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투는 방식이 뭐냐면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 하나만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다투는 방식은요. 무조건 취소소송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취소소송. 자, 다퉈야 돼요. 뭐라고요? 취소소송이라고요.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죠. 받아들이는 거 없다. 무조건 다퉈야 된다. 뭘로 다툰다? 취소소송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것만 아시면 뭐 오늘 성공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갈까요?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앞으로는 무조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자, 갑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갑이 원하는 것. 취소소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겠죠. 즉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것. 그래서 취소소송, 아까 전에 뭐죠? 소장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피고가 A 구청장이 원고 갑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소장을 어디다 던진다? 법원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그거를 A 구청장한테 보내주면서 이제 이 소송 일련의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갑이 원하는 건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겁니다. 소장을 던져주면 법원은요. 그러면 피고한테 소장을 던져주고 보내주고 송달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리고선 바로 법원은 오케이, 영업정지 취소하는 걸 원해? 네가 낸 소장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정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A가 한 영업정지 1개월에 뭔가 위법성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를 바로 살펴볼까요? 원래 갑이 원하는 건 그거죠. 법원, 영업정지 1개월이 뭔가 위법하고 잘못됐고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고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불이익한 처분하려면요, 미리 청문 절차 같은 거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 처분 통지서 같은 거 보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확인을 하는 절차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기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걸 원해요. 여기서 문제. 법원은 영업정지 1개월이 위법한지 바로 심리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 위법한지 바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 법원은 이전에 먼저 한번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소장에다가 대충 쓰자. 소장, 원고, 나, 피고, 잘 모르겠음. 원하는 거 영업정지 1개월 취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써서 쓱 내면 법원은 어떻게 하죠? 이거 뭐야, 형식도 제대로 안 갖추고, 그죠? 이거 각하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하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시키는 거지, 영업정지 1개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들여다보자를 하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네가 원하는 건 보지도 않겠어 라는 게 바로 각하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본안심리. 본안이라는 거에서 어떤 말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본안이라는 거는요, 원고가 이 재판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안심리는 뭘 심리하냐면요, 법원은 이걸 심리할 거예요. 처분이 위법한지를 심리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해요. 하지만 소장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본안심리 들어간다고요? 아니라고요. 뭐 한다고요? 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고요. 그거를 뭘 살펴본다고 하냐면 소송 요건을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안 심리 전에 어떤 다른 심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본안 전 심리라고 이야기해요. 문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 하나는 내가 과연 이걸 심리를 해도 될까? 나는 법원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이거 진짜 심리해 줄까 말까? 그러기 위해서 뭘 충족해야 된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제대로 된 소송 요건 같은 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송 요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걸 쓰는 게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소송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거의 그 1번 문제가 50점이잖아요. 1번 문제 50점이고 25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두 문제가 보통 소송 요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소송 요건이. 그래서 이쪽을 본안전 심리, 이쪽을 본안 심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송 요건 구비 여부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으면 처분의 위법성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정쟁송법이잖아요. 행정소송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안 심리 내용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송 요건 구비 여부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면 이런 거예요.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라는 겁니다.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심리해주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걸 진정으로 심리해주기 위해서는 네가 어느 정도 처음에 요건을 갖춰서 소장 제출할 게 필요하단다. 그거 먼저 한번 판단해 볼게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안전 심리는 직권조사사항과 같은 편이고요. 본안심리는 변론주의와 같은 편입니다. 여기다 하나 써놓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변론주의는 뭐냐면 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입니다. 변론주의가요. 그에 비해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소송에서 좀 특유한 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론주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송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른들이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싸움이니까 내가 유리한 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법원은 중간 입장에서 얘기만 듣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변론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가 유리한 거 네가 주장하고 네가 증명해.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해줄 거야. 증명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을 물릴 거야. 이게 바로 변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조사사항은 말 그대로 법원이 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뭔가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러프하게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줘서 100만큼 대여금 반환 청구하고 있어요. 피고가 법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근데 100이 아니고요. 50이었어요. 50 빌렸음. 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피고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는 다툼이 없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자백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백이 누굴 구속한다? 법원을 구속한다고요. 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막 소장, 답변서, 서면들을 막 날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걸 다 뭐라고 한다? 기록이라고 한다. 그 기록들을 넘기면서 보니까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원은. 그래서 피고가 만약에 나는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오케이 피고승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피고가 이미 뭐라고 자백해버렸죠? 원고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피고가 네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라고 했죠. 둘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그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그 판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왜? 네가 너한테 유리한 걸 주장도 안 했는데 왜 법원이 알아서 그걸 판단해야 돼? 그건 안 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변론주의의 세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백의 구속력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에 있어서 다툼 없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소송의 대원칙 변론주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할 건데요. 이제 이따 마지막쯤에 할 건데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처분을 받았어.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되게 짧아요. 3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내가 취소 소송을 택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같은 거는 제소기간 없나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죠? 그냥 무한정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민사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네가 10년 정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그냥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지 제소기간 같은 거는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없는 게 원칙이라고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처분을 막 해요. 전 국민한테 과세 처분을 쭈르르륵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티끌만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소송을 막 제기해. 그러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90일이 지나면 그냥 확정돼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흠 가지고서는.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조사상. 그래서 제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 안날로부터 90일이에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자,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영업정지 1개월이 나왔습니다. 갑이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처분 등이 있음을, 이 영업정지 1개월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00일 되는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뭐죠? 제소기간을 도과했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해야 되죠? 각하 판결해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거 영업정지 1개월 취소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러기 위해선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제소기간이야. 이 영업정지 1개월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넣었어야 되는데 너는 100일째 넣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아예 판단도 안 해줄 거야. 그냥 가 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소송에 가서 보니까 소송이 일단 갔어요. 각하하기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데 이렇게 답변서를 낸 거예요. 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원고가 보니까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피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A 행정청이. A 구청장이었죠. A 구청장과 갑이 지금 제소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죠. 원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고는 제가 제소기간 지켰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는 그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원고가 제소기간 지킨 건 맞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실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러면 만약에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라면 법원은 아닌데 제소기간 90일 넘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 요건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알아서 판단한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금 둘이 뭐 하세요? 그 제소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90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소기간 도과. 이거 판결 안 해드립니다. 각하. 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얘기예요. 아시겠죠?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상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편가르기 좀 잘 하셔야 돼요. 이쪽이 본안전 심리고 이쪽이 본안 심리고 본안 심리 쪽이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보는 거고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고요. 본안 전 심리 쪽이 소송 요건 구비 여부, 소송 요건을 살펴보는 쪽이고 이거는 직권조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 나누기 좀 잘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영업정지 1개월.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불이익한 처분이 나올 거예요. 불이익한 처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갑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이 바로 갑이죠. 갑에게 뭔가 불이익한 액션이 나왔잖아요. 행정청의 액션. 그러면 갑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취소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게 논의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한 처분 뭔가 액션이 나왔어. 행정청의 액션. 그러면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법원은 뭘 판단한다? 갑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뭘 본다? 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게 우리 시험범위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요건 적법하게 제기되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소기간. 제소기간 도과한 것 같은데요? 우리 법. 행정소송법 20조에 제소기간에 대해서 써 있는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90일을 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네요. 법원은 각각 판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제소기간은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됐죠. 처서가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기가 있어서
제가 모기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모기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할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퀴벌레가 없어지면 큰일 난다. 왜냐면 바퀴벌레가 뭐 되게 음식 같은 뭔가를 썩게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막 그런다는데, 모기는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모기가 없어지면 그걸 잡아먹고 사는 잠자리가 또 없어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생태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너무 안 하기로 유명해서, 제가 여기서는 좀 뉴비인데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좀 약간 방구 좀 낀다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평을 들어보면 너무 수업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끔씩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태생적으로 본투비 이렇게 막 스몰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인문특강에서. 네. 가끔씩 그래도 약간 환기시키는 정도로는 가끔씩 농담은 합니다. 네. 자, 2번 볼게요. 을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다음 B 시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 시장은 당의 신청을 거부했대요. 볼게요. 을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B 시장에게 공장 설립 허가 신청이라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B 시장은 이걸 어떻게 했죠? 거부하게 됩니다. 그쵸? 여기 똑같아요. 여기 안 쓰면 똑같은 거예요. B 시장을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에 퀴즈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신청했구나, 뭔가 내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구나, 제대로 요건을 갖추고 다시 신청해야겠다 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행정청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다퉈야 된다고요. 나는 제대로 요건 갖췄는데 뭔 얘기야? 왜 거부하는 거야? 다투는 방식은 뭐다? 무조건 취소소송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소송 여기 들어가야 돼요. 취소소송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뭘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행정청이 한 액션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행정청이 한 액션은 뭐죠? 거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부 취소 소송, 처분이라는 말 하나 붙일게요. 뒤에다가 이렇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법원. 누가? 을이.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무조건 뭘로 다투는 거니까?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거니까 행정청의 액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청의 액션은 지금 여기서 거부라는 어떤 특정 액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걸로 다퉈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기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실 거예요. 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공장 설립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안 줬잖아요. 근데 을이 생각할 때는 뭔가 위법하게 안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제대로 요건 갖췄는데. 그러면 을이 생각하는 건, 을이 원하는 건, 자, 을이 원하는 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허가를 받게 되는 그 루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요? 법원이 판단해보고 내가 요건 제대로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판단해보고 제대로 갖췄다면 법원이 허가해 주세요. 아, 이러면 좋겠네요. 그쵸? 법원이 그냥 깔끔하게 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확인해보고, 법원이 뭐야, 행정청이 안 해줘? 그럼 법원이 그냥 허가 주지 뭐. 을 권리구제 되게 좋겠죠. 그쵸? 두 번째, 너무 나갔어. 법원이 허가를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뭐였지?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나요? 맞아요? 옛날에는 사회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 경제 뭐 그런 게 아니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3권 분리 원칙 이런 거 배우셨죠? 그쵸? 입법과 사법과 행정 3권은 분립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법부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의 어떤 특정 액션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구제하고 그거를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한 거지, 지금 법원이 직접 허가한다는 거는요, 사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행정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법원으로 쪼로 달려가서 허가해 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아예 신청해버리지 뭐. 그러면 3권 분립의 완전 위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써보면 삼권 분립 위반인데 얘는 그냥 위반도 아니고 완전 위반이에요. 완전 위반.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법원이 허가해 줄 거면 행정부가 왜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씩 낮춰봅시다. 법원이 B한테, B가 여기서 B 시장이죠. 허가하라고 해주세요. 자, 얘는요. 삼권 분립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명령하는 거잖아요. 야, 행정부야, 너 이거 처분 거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너 허가해줘야 될 것 같다. 허가 좀 해주렴. 그쵸? 뭔가 삼권분립 위반일 소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을 대륙법이라고 하죠. 성문법 위주의 체계.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오는 대륙법. 그리고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미법 계열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까요? 대륙법 계열이죠. 성문법이 있는.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법 계열에서 어쨌든 원조가 된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에서 이 2번과 같은 소송을 인정을 합니다. 얘를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에게 행정부에게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사법부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야, 너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것 좀 이행하렴. 뭔가 약간 명령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되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류인 독일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인정이 안 되죠. 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봐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행정소송법이 개정안이 제가 공부할 때부터니까 거의 한 15년 전부터, 15년? 한 20년? 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가 폐기되고 올라왔다 폐기되고 올라왔다 폐기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번과 같은 소송을 허가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송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자라는 견해가 지금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입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긴 합니다. 아닐 수도 있음이라고 개정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삼권분립 위반이 맞다.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이쪽이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 이거를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게 올해 작년 2차 시험 1번 문제였죠. 1번에 2번이었나? 1번에 1번이었나? 이게 바로 이거 쓰는 거. 이게. 무명 항고 소송이라고 하죠. 얘를.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런 법과 제도 같은 거는요. 그 나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역사와 배경 같은 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입니까? 행정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왜? 조선왕조 500년 있었잖아요. 왕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그 사법부는 그때 뭐였어요? 이호의 병형공. 애도 없죠. 사법부는 그렇죠. 거의 형이라는 거는 거의 경찰과 검찰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독재 있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전통적으로 원래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뭔가를 명령하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원이 B한테 허가를 하고 해주세요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거야. 행정청이, 법원은 이것만 해.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행정청이 한 행위가 잘못된 거라고 판결해 주세요. 그래. 이것만 인정. 오케이. 우리 법 체제 하에서 얘는 인정이 됩니다.
행정청이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수단이 바로 사법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정부가 어떤 액션을 하나 취했습니까? 거부라는 액션을 하나 취했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한 거부라는 행위,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됐는지까지만 판단할 게가 우리 법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을이 이겼다고 해볼게요. 취소소송 인용 판결 나왔다고 해봅니다. 인용이 원고 승이에요. 인용이 나왔다는 건 이 거부가 잘못됐으니까 없애주겠다라는 거죠. 취소시킨다는 거잖아요. 취소 판결이 나온 거죠. 인용 판결, 취소 판결 혼용해서 씁니다. 원고 승 다 똑같은 거예요. 원고 승소 다 같은 말. 거부가 없어졌죠. 이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 판결이라는 건 이 거부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을이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을이 진정으로 원하는 허가가 떡하고 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을은 도대체 이 소송 왜 제기한 거야? 좀 그런 의문도 가지시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약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있고 기속력, 간접강제 같은 조문들이 막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뭔가 첫 단추는 좀 잘못 꿰어진 소송 형태긴 해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굉장히 많은 조문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셔야 되고 출제가 엄청나게 자주 되는 애들이죠. 실제로 되게 중요한 애들. 그래서 이 거부라는 거 나오면 쓸 게 한 바가지예요. 1번 문제로 나오면 50점은 거부 처분 하나로 쓸 게 뭐 그냥 다 커버가 돼. 기속력 쓰고 간접강제 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살짝 거치면 행정심판 관련된 논점 살짝 쓰고 그 다음에 이 거부 처분의 처분성 이것도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 다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어쨌든 거부 처분이 나오면 뭐 쓸 게 너무 많아서 이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우리 약간 문제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한 60분 정도로 잡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잠깐 쉬었다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